동수야! 이게 뭐야? 나를 두고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흙먼지만 남기고 사라진 뒤 산속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김선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70세 할머니가 깊은 산속에 혼자 버려진 것이다. 핸드폰도 없고, 짐도 없고, 길도 없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해는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때 선희는 몰랐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버려진 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이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산길은 점점 깊어졌다. 김선희는 뒷좌석에 앉아 아들 동수의 목덜미를 바라봤다. 며느리 미영이 조수석에서 가끔 돌아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곧 도착해요. 공기가 정말 좋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길은 아스팔트조차 사라지고 흙길로 바뀌었다. 동수야, 여기가 어디쯤이니? 너무 깊숙한 곳으로 오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조용한 곳에서 좀 쉬시라고요. 동수의 대답은 짧았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선희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한 그녀. 퇴직금과 교사연금이 나오자 동수와 미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었다. 어머니, 돈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투자도 어렵고 통장 관리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선희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직감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데 능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그 이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이상했다. 둘이 몰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자신이 들어오면 급히 대화를 멈추곤 했다. 뭔가 큰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았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 어딘가였다. 동수가 엔진을 끄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근처에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내리세요. 동수의 말이 차갑게 들렸다. 선희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발밑의 흙은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불안했다. 동수야, 여기가 어디니? 집은 어디에 있는 거야? 잠시 머물다 가세요.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미영이 동수의 팔을 재촉하듯 잡았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잠깐, 동수야.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하지만 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흙먼지만 남기고 사라진 뒤 산속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선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핸드폰도 없고 짐도 없었다. 아침에 나올 때 미영이 말했었다. 어머니, 오늘은 가벼운 나들이니까 짐은 저희가 다 챙길게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다. 선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울창한 나무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길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걸음을 옮겨봤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옷이 찢어졌다. 해는 점점 기울어갔고 산속은 어두워졌다. 이럴 리가 없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동수와 미영의 차가운 눈빛을, 최근 몇 달간 변한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발목이 삐끗했다. 돌부리에 걸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픈 발목을 감싸 쥐고 앉아있으니 눈물이 났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그때 덤불 사이로 뭔가가 보였다. 허름한 지붕과 기울어진 벽. 선희는 아픈 발을 끌며 그쪽으로 향했다. 오두막이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창문엔 유리도 없었다. 하지만 지붕은 남아있었고 벽도 무너지지 않았다.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나마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닥에는 오래된 짚이 깔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낡은 화덕도 보였다. 밤이 되자 산속은 완전히 달라졌다. 온갖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울음소리까지. 도시에서 평생 살던 선희에게는 모든 소리가 무서웠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얇은 옷차림으로는 산속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선희는 오두막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분노가 올라왔다. 슬픔보다는 화가 더 컸다. 집더미를 끌어모아 몸을 덮으며 다짐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떨며 동수와 미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이 되자 선희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뻣뻣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밖으로 나가 길을 찾아봐야 했다. 오두막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과는 다른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선희는 어제 차가운 방향을 기억해 내려 했다. 나무들 사이로 난 희미한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길은 점점 좁아지기만 했다.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앞에는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었다. 길이 끊어진 거였다. 다른 방향을 시도해봤지만 오른쪽은 낭떠러지, 왼쪽은 더 깊은 숲이었다. 발목이 더욱 아파왔다. 어제 접질린 곳이 부어올라 걷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개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목이 말라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다. 배가 고파서 개울가에 자라는 풀잎을 뜯어 씹어봤다. 쓰고 떫은 맛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동수야, 미영아, 너희가 정말 나를 버린 거니? 이제야 현실이 분명해졌다. 동수와 미영은 돌아오지 않을 거였다.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던 거다. 최근 몇 달간 미영이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던 것. 동수가 어머니와 대화를 피하던 것. 둘이 몰래 속삭이던 모습들이 모두 이해되었다. 발목 통증이 더 심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생각했다.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거라고. 누군가 찾아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했다.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그곳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발목이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다. 오두막이 보였을 때는 안도감이 들었다. 비록 허름하지만 그나마 안전한 공간이었다. 구석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함께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밖에서 나무 패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도끼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선희는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사람 소리였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오두막 앞쪽에서 나이든 남자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수염이 나 있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선희를 보자 도끼 패는 것을 멈췄다. 누구신지요?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여기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 집이 오래 비어있던 빈집인데 누가 들어갔나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실례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저 아래쪽에 살고 있어요. 이 근처 장작을 패러 가끔 올라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가리키자 오솔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선희가 찾지 못했던 길이었다. 그럼 마을이 가까이 있는 건가요? 1시간쯤 걸어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선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마을이 있다니. 그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였다. 혹시 이 집 주인을 아세요?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어서 죄송해요. 주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도 도시로 나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빈집이니까 괜찮아요.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무단 침입은 아닌 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오셨어요? 이런 깊은 곳에. 할아버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선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찾고 있을 텐데 걱정이군요. 선희는 가슴이 아팠다. 아무도 자신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장작을 다 팬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쪼갠 나무들을 한 곳에 모으더니 자루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라도 드세요. 말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몇 개를 내밀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며칠 못 드신 것 같은데 그냥 받으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고구마를 오두막 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장작도 몇 개 함께 놓았다. 밤에 추우니까 불이나 피우세요. 화덕도 아직 쓸만합니다. 선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칠 만에 받는 사람의 따뜻함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별 말씀을요. 산에서 만난 게 인연이죠. 할아버지는 도끼와 자루를 챙겨 들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 씨라고 하세요? 아래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고구마와 장작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구마를 하나 집어 먹어봤다.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장작을 화덕에 넣고 불을 피웠다. 오랜만에 따뜻한 불꽃을 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두막이 환해졌다. 불을 쬐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 하지만 낯선 할아버지는 도움을 줬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났다. 동수와 미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생겼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돌아가야겠다. 불꽃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다. 일단은 이 오두막에서 버텨야 했다. 이 할아버지가 말한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발목이 나은 다음에 생각해 봐야겠다. 밤이 되자 오두막은 처음으로 온기로 가득 찼다. 불빛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선희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김선희가 산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훗날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가을이 깊어갔다. 선희는 오두막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발목도 많이 나아서 이제는 걸을 수 있었다.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오솔길을 따라 마을에 내려갔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집이 10채 정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희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마을 이장이 물었다. 선희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럼 위에 빈집에서 지내시는 거군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집이에요. 이장은 흔쾌히 허락해줬다. 마을 사람들도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다. 방앗간에 갔다. 작은 가게였지만 생필품은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주머니에 든 돈으로는 며칠밖에 버틸 수 없었다. 할머니, 일손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이튿날부터 마을 일을 도왔다. 김치를 담그거나 고추를 따는 일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손이 빨랐다. 할머니 솜씨가 좋네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칭찬해줬다. 일한 대가로 쌀이나 채소를 받았다. 돈 대신이었지만 고마웠다. 오두막으로 돌아와서는 집을 조금씩 고쳤다. 떨어진 문짝을 고정하고 창문에 비닐을 붙였다. 뒤뜰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다. 마을에서 얻은 씨앗을 심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 할아버지가 가끔 올라왔다. 장작을 패러 오면서 안부를 묻곤 했다. 겨울 준비는 하고 계세요? 네. 마을에서 이불도 얻었고 연탄도 몇 장 구해뒀어요. 혹시 가족들 연락은 없으세요? 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없어요. 아마 영영 없을 거예요. 이할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장작을 더 많이 쌓아뒀다. 계절이 바뀌어 갔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자라났다. 작지만 싱싱한 배추와 무였다. 마을 사람들이 선희를 산속 할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정겨웠다. 그런데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선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할 일이 없어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나 봐요. 선희가 이장에게 물었다. 학교는 읍내에 있어서 버스로 다녀요. 집에 와서는 할 일이 없죠. 학원도 없고. 제가 좀 봐드릴까요? 전에 교사를 했거든요. 이장의 눈이 번쩍했다. 정말요. 그럼 큰 도움이 될 텐데. 다음 날부터 선희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10명 가까이 되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해보자. 먼저 문제를 잘 읽어보고. 30년간 쌓은 교육 경험이 빛을 발했다. 아이들은 선희의 설명을 재미있어 했다. 딱딱한 문제집이 아니라 일상 이야기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빨랐다. 수학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국어도 재미있네요.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선희는 보람을 느꼈다. 버려진 산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학부모들이 고마워했다. 선희에게 달걀이나 채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이 내린 날 오두막은 하얀 눈으로 덮였다. 추웠지만 아름다웠다. 연탄을 떼고 이불을 둘러쓰고 앉아있으면 평화로웠다. 동수와 미영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대신 화가 났다. 분노가 점점 커져갔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1년을 버텨낸 자신이 대견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단단해졌다. 산속 생활이 선희를 바꿔놓았다. 예전의 순한 어머니, 참기만 하던 시어머니는 사라졌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선희를 인정해줬다. 일 잘하고 성실한 할머니라고 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선희에게 큰 보람을 줬다. 우리 마을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마을 전체가 선희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스러워했다. 읍내에서도 소문이 났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2년이 흘렀다. 오두막은 이제 선희의 진짜 집이 되었다. 마을도 제2의 고향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분노는 여전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선희는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배추가 잘 자라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산속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였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오솔길을 바라봤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비포장도로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 같았다. 차가 오두막 앞에 멈췄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산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실례합니다. 김선희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선희는 깜짝 놀랐다. 몇 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찾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다. 선희는 어리둥절했다. 변호사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무슨 일이시죠?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제게 의뢰하신 일이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봤다. 선희는 오두막 앞 평상을 가리켰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용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봉투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김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부인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요? 언제 의뢰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후였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뛰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신 거죠? 아드님께 몇 번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정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선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동수와 미영이 자신을 버리고 이사까지 간 거였다. 혹시 그 집 형편은 어땠나요? 이웃분 말씀으로는 회사 일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빚이 많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선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동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남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뭘 부탁하셨나요? 정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선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도 도와드리라고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편지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 것 같았다. 지금 여기서 열어봐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래 주세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이 나왔다. 남편의 친필이었다. 선희야, 내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 너에게 할 말이 많더라. 편지를 읽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 정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다. 선희는 편지에 집중했다. 동수가 걱정이다.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미영이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결정했다.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기기로 했다. 선희는 깜짝 놀랐다. 재산을 자신에게 맡긴다고. 아들이 아니라 아내에게? 교육재단 설립 자금, 부동산, 예금 모두 내 이름으로 정리해뒀다. 정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줄 거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선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겉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한다.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니. 이 돈으로 농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어라. 내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일이다. 그리고 동수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잡아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편지 끝에는 간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사랑한다, 선희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어주고 있었다니.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물을 한 컵 가져다 줬다. 힘드시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세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네.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남편분이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선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 큰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니.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다니. 산속에서 인연을 보내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찾아온 거였다.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진짜 반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선희는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었다. 남편의 글씨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것들이 남편분께서 준비해 두신 서류예요. 모든 재산 목록과 이전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회사 지분 증서, 은행 예금 통장 사본들이 빼곡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재산 규모가 나와 있어요. 정 변호사가 한 장을 가리켰다. 선희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다 제 것이라고요? 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선희는 어지러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눈치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큰 재산의 주인이라니. 그런데 아들은 이 사실을 아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남편분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정 변호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현재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상황도 조사해 봤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이 많이 늘었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분도 문제가 있어요.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회사 돈을 많이 썼습니다. 미영이가요? 네. 더 심각한 것은 횡령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는 증거 서류들을 보여줬다. 선희는 그 내용을 보며 화가 났다. 이런 짓을 하면서 나를 버렸다는 거네요. 남편분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정 변호사가 편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남편이 따로 적어둔 메모였다. 만약 동수가 회사를 망친다면 선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다. 선희는 남편의 뜻을 이해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횡령 고발이 가능하고 유기죄도 적용됩니다. 선희는 깊게 생각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다.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싶어요.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선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몇 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틀 후 선희는 정 변호사와 함께 시내로 향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법원에서 접수를 마쳤다. 횡령죄, 유기죄, 배임죄로 고발했다.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며칠 후 소환장이 발송되었다. 동수와 미영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변호사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가 보고했다. 선희는 웃음이 나왔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동수와 미영이 더 이상 회사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첫 법정 출석 날이 왔다. 선희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법원에 나갔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동수와 미영이 보였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였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다. 동수가 선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살아 계셨군요. 살아 있어서 미안하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정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했다.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미영의 호텔 사용 내역, 명품 구매 기록, 동수의 도박 관련 출금 내역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총 횡령 금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선희는 그 액수에 놀랐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령의 어머니를 산속에 유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동수와 미영이 선희를 산속에 버린 정황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피고인들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동수를 바라봤다. 동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잘못이었어요. 미영도 결국 입을 열었다. 저도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원고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판사가 선희를 바라봤다. 선희가 천천히 일어섰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렸어요. 혼자 죽으라고 말이에요. 동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용서해 달라고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선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재판은 선희의 완승으로 끝났다. 동수는 징역 3년, 미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와 모든 재산을 선희에게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법정을 나서는 동수와 미영의 모습이 초라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속 시원하세요? 정 변호사가 물었다. 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몇 년간 쌓인 분노가 드디어 해소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선희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농촌 교육센터를 짓기 시작했다.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을 입구에 짓고 있는 교육센터가 거의 완성되어 갔다. 정 변호사가 찾아왔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있었다. 서류 심사가 다 통과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교육센터 개소식 날이 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할 아버지도 와 있었다.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이할 아버지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센터에는 벌써 여러 마을의 아이들이 등록했다. 여기가 정말 좋네요. 한 아이가 말했다. 선희는 뿌듯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가 물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 수 있었다. 선희도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센터가 소문나면서 전국에서 견학을 오기 시작했다. 선희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전국에 이런 센터를 늘리고 싶어요. 1년이 지나자 교육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후원을 해줬다.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선희의 꿈은 더 커졌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렸다. 동수 씨가 출소했다고 해요. 정 변호사가 말했다. 그래요? 선희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면회를 신청했다고 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알겠어요. 한 번만 만나보죠. 일주일 후 선희는 동수를 만났다. 센터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동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은 없어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자의 길을 가세요. 센터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원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선희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3년이 더 흘렀다. 김선희 교육재단은 전국에 15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많은 농촌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할머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첫 번째 센터 출신의 한 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희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날 밤, 선희는 오두막을 찾았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여보, 우리 성공했네요. 선희가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동수와 미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평범한 할머니로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상처가 힘이 되었다.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선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5년이 더 흘렀다. 80세가 된 선희는 여전히 정정했다. 재단은 이제 전국에 30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대규모 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선희는 고민이 생겼다.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재단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되네. 선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원장님이 기초를 잘 닦아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예요. 그날 밤 선희는 깊이 생각했다. 정말로 물러날 때가 온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다. 재단 20주년 기념식에서 은퇴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념식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선희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다. 80세가 된 제가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키운 훌륭한 후배들이 있으니까요. 선희는 첫 번째 센터 출신으로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된 제자를 무대로 불렀다. 이제 진짜 젊은 사람들의 시대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선희는 조용히 오두막으로 향했다. 이할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만들어준 오솔길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오두막에 앉아 선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정말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자유네요. 70대 초반의 산속에 버려진 할머니가 80세의 교육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가끔씩 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줬다. 그렇게 선희는 자신만의 속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버림받았던 그 산속에서 찾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었다. 김선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여자였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세의 산속에 버려진 할머니가 80세의 교육계의 전설이 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김선희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셨네요. 이런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즐겨찾기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